자, 이제 감정평가론 중에서 가격과 가치라고 하는 개념 봅니다. 그래서 가격은 과거의 값, 가치는 현재의 값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1번 가격은 자, 뒤에 매수인이 이미 지불을 한 금액, 과거의 값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오른편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게 되고 장래 기대되는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적인 것, 외에 비금전적인 것 포함될 수 있다. 큰 쟁점 안 되고요. 답은 3번으로 좀 쉽게 구성했었죠. 그래서 가격은 과거의 값, 가치는 현재의 값 이렇게 갈 테고, 그다음에 가치라고 하는 거 주관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서 각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주어진 시점에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다양하다라고 해서 이때 시험용으로 이슈가 되는 것은 시장 가치라고 하는 것, 시장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래서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렇게 볼 테고요. 기본적으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이루어질 텐데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정도. 답은 3번. 좀 쉬운 주제. 그 다음 주제 가서 보시게 되면은 가치 발생 요인,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 물건의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 규제 등과 같은 공법상의 제한 등도 부동산의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 유효 수요 이게 답인가요? 그래서 유효 수요라고 하는 것은 대상 부동산을 단순하게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불 능력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라고 해서 유효 수요의 정의 가지고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상대적 희소성, 자 부동산에 대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효용이라고 하는 거, 쾌적성, 그 다음에 수익성, 생산성 등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해서 이 관련해서는 자 정책론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주거지의 쾌적성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제3자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증대되게 되면 그걸 우리가 정의 외부 효과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라고 할 것. 5번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가치 발생 요인의 상호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할 것에서 자 간단했던 주제 유효 수요라고 하는 것, 지불 능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제 경제론 파트에서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개념을 논할 때 이렇게 갔었죠. 수요라고 하는 것은 자 역시 지불 능력을 전제로 한 욕구 이걸 얘기했었고,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 능력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답은요 2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자 세 번째 문제 가서 볼까요? 해서 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감정평가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 1번 지역 분석 끄트머리 가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오른편. 지역 분석에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 이걸 묶어서 부를 때 동일 수급권.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서 키워드 바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라는 게 포인트가 되게 된다. 유사 지역, 대상 부동산에 속하지 아니한 지역 등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이제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기 위해서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최유효 이용의 원칙 뒤에서 문제가 한번 구성이 되는데 어떤 부동산이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 답은 4번인가요?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해서 지역 분석 먼저 하고 나서 개별 분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분석은 거시적 분석, 개별 분석은 미시적 분석에서 27회 때 나왔던 주제 답은 4번 가지고 뽑았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는 이제 5번 지문을 가지고 30회 때 다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이게 이제 27회 때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보고 있죠. 제일 뒤에 지역 분석 앞에 가격 수준의 파악이라고 하는 거 이게 오른편 구성을 하고 있고요. 2번 이걸 틀리게 뽑았죠. 지역 분석은 미시적 분석인데 비해서 개별 분석은 거시적 분석에서 틀리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이 큰 그림을 보는 거니까 바로 거시적 분석에 해당이 될 테고 지역 분석은 미시적 분석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것. 자 인근 지역,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까지는 좋은지 제일 끝머리 가서 봐야 돼.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요거 가지고 계속해서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그래서 우리가 거래 사례 비교법에 따라서 감정 평가를 할 때는요, 만약에 그 사례 물건이 지역
인근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 지역 요인은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동일 수급권 제일 뒤에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묶어서 부를 때 동일 수급권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기 위해서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27회 때 문제 그대로 갖다 쓴 게 30회 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은 가격 수준파, 그리고 그 대상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 그리고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이렇게 정의를 할 테고요. 개별 분석이라고 하는 거, 지역 분석은 이제 거시적 분석이 될 테고, 개별 분석 최유효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 이걸 개별 분석, 그리고 비시적 분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 해서, 자, 하여튼 27회 때 문제 그대로 카피해서 만들었던 문제가 될 테고요.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부동산 가격의 원칙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세 가지 있죠. 자, 변동성의 원칙이라고 해서 시점 수정의 문제가 나오게 된다라고 해서 시점 수정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 할 때 주로 논의할 쟁점이 되겠고요. 자, 외부 환경과의 적합성을 따져 묻게 된다라고 할 것, 이걸 우리가 적합성의 원칙에 위배되게 되면은 경제적 감가라는 것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구성 요소 간 조화를 따져 묻는 것을 바로 균형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균형의 원칙. 그래서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면 기능적 감가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자, 요렇게 세 가지 이슈. 자, 해서 내용 보게 될 텐데요. 일단은 이 문제는 무조건 이제 균형의 원칙하고 적합의 원칙만 찾아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균형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끝머리 경제적 감가로 처리한다 해서 2번을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3번 적합의 원칙, 부동산 입지와 인근 환경의 영향 등을 고려한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자,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게 되면은 이때는 기능적 감가, 적합의 원칙에 위배되면 경제적 감가로 처리를 하게 된다 해서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실 때는 무조건 훈련이 되셔야 돼.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만 가지고 시험 문제 구성을 하게 된다. 26회 때 다뤄졌던 내용들이고, 나머지는 읽어봐봤자 16년까지 거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맨날 같은 건데요. 그래서 더 어렵게 이제 구성이 되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게 되면, 자, 감정평가 이론상 부동산 가격 원칙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해서 복도의 천정 높이를 과대 계량한 전원주택이 냉난방비 문제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지게 된다. 판매 시설, 입점 부지 선택을 위해서 후보적 분석을 통해서 표준적 사용을 확인한다. 근데 사실은 이제 되게 어려운 문제고요. 답은 1번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내부 구성 요소에 문제가 있어서 좀 감가 요인이 발생한다. 이런 식의 개념을 가리켜서 균형의 원칙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주택을 과대 계량을 했다. 그래서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내부 구성 요소의 문제로 봐서 균형의 원칙. 한편 외부 환경과의 관계를 따져 묻는 것을 적합의 원칙이라고 해서, 자, 판매 시설의 입점 부지 분석을 위해서 그 지역의 표준적 사용 등을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과정. 이건 이제 외부 환경을 따지니까 적합의 원칙에서 이게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무조건 시험 문제는 뭐라고요?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자, 얘가 이제 26회, 28회 때 구성됐고요. 30회 때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31회 때 다시 나오더라도 아무 지장이 없다. 일단 이 문제를 바라보실 때 항상 선입관을 가지고 가셔야 돼.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지금 이제 16년 동안,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어긋남이 없이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만 가지고 시험 문제 구성을 하고 있다. 그래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난이도가 겁나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이라는 개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관한 주제 보도록 합니다. 자, 1년에 평균 한 문제 내외가 한 문제에서 조금 플러스해서 나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게 될 텐데요. 요거를 이제 바라볼 때 뼈대부터 잡고 들어가셔야 되죠. 그래서 자 먼저 자 다시 한번 책에 갑니다. 자 책에가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있다? 바로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 해서 개별 공시지가 시군구청장이 공시하게 될 것이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공시를 하는 이런 구조가 된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에선 제지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는 거. 자, 요거는 이제 시군구청장이 공시한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표준지에 대해서는 따로 이 개별 공시지가 공시하지 않는다. 요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독주택 중에서는 이런 게 있었죠. 표준주택가격이라는 용어가 있었죠. 그래서 표준주택가격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개별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용어 암기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뼈대를 잡게 된다. 그래서 자 25일 때 문제고 이 문제는 뭐 사실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서 감정평가라든가 감정평가법 이런 것들은 법령 개정 때문에 딴 데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낼 수가 없는 지문입니다. 읽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표준지 공시가 국토부 장관이 공시한 부동산의 단위 면적당 가격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 5개층 이상의 주거 용도에서 요 앞에서 이제 주택이 분류할 때 논의했던 주제죠. 그래서 자 우리 요약집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한번 하고 다시 한번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학 총론 파트에서 주택의 분류라는 개념이 이슈가 됐었고요.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는 5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주택법상 주택의 분류라고 해서 단독, 다중, 다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에서 공관이라고 하는 거 단독주택의 일종인데 비해서 지금 5페이지 단독주택이라는 용도군을 보게 되면 협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3층 이하에 330 이하, 다가구주택 3층 이하에 660 이하,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5대 이렇게 갔을 텐데 5개층 이상이 주거용도로 쓰이게 되면 아파트, 연립과 5대 공통점은 4개층 이하, 660 이하가 되면 5대, 660 초과가 되면 연립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구성을 했고요. 4번 지문 역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의미 없었고 5번 지문 적정 가격. 자 이거 이제 의미 없는데 어찌됐든 적정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가치와 같은 용어로 쓰이게 된다. 해서 시장 가치의 기본 개념이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그런 물건의 가액 이걸 우리가 가르쳐서 시장 가치 해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장 가치라는 용어를 쓰고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서는 적정 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그래서 답 5번인데 이건 거의 의미 없는 문제예요. 법령 개정 때문에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이제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소위 시장 가치라는 개념이 주요한 출제 이슈가 되게 된다. 시장 가치라는 개념이 주요한 출제 이슈. 시장 가치 바로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요 정도에서 요 문제만 좀 지저분하고요. 나머지는 다 공식처럼 문제 구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틀린 것을 고르셔서 표준지 공시지가 끄트머리 국토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이 신청은 30일 내 이루어질 수 있겠고요. 표준지 공시지가 끄트머리 기준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일단은 자 이렇게 지문 형태로 구성할 때 장난칠 수 있는 것이 이게 주택이라고 하면 안 돼.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무조건 토지하고 주택은 별개의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하여튼 표준지 공시지가 제공이라고 하는 거, 지표라고 하는 거 기준에서 지기 이렇게 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적으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책에 따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군구청장 끄트머리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한다라고 해서 오른편인데 큰 의미는 없어요. 지문 속에서 하나쯤 막히는 지문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는 4번 지문이 쓸데없는 얘기.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 시군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서 1번하고 5번 같이 묶어서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면 국토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이 공시하면 시군구청장에게 이의신청 요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번.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가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서 자, 지금 이제 공공용지 할 때 지 있었고요. 국공유 토지 할 때 지 있었고요. 뒤에 환지, 채비지 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관리, 매입, 매각 등 관련해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게 된다 해서 자, 제지기라고 해서 제공이라고 하는 거, 지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기준. 이 기준 앞에는 수많은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라는 개념이 있고, 자, 답은요, 지금 이제 4번 뽑아냈죠. 해서 토지하고 주택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 해석을 한다. 이게 우리가 주택법이라는 법을 알아버리면 오히려 헷갈리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해서 자,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관련된 것은 개별 공시지가, 그다음 표준지 공시지가랑 전혀 관련 없는 것이 공동주택 가격이라든가 개별 주택 가격 또는 나중에 표준주택 가격, 주택하고 토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25회 때 나왔던 문제. 그 다음 문제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서 출제하게 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 효력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해서 자, 먼저 제공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표라고 하는 거, 제지까지는 들어가야 돼서 기억하고 니은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그럼 이제 문제를 지문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 보는 테크닉인데 제하고 지 들어가 있는 것은 1번하고 5번. 그 다음 디귿번 보니까 지금 이제 기준 뭐 이런 표현들 나와 있어서 착각을 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놨는데 맨날 장난치는 게 똑같죠.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면 절대 안 되죠.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주택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래서 지금 디귿번은 빠져야 돼.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까다로운 게 리을번 같은 경우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시험 보시는 과정에서는 겁나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근데 요거는 리을번을 몰라도 기억, 니은, 디귿 요거는 이제 이미 25회 때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25회 때 나왔던 주제를 가지고 약간 업그레이드를 한 유형의 문제가 되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해요. 그래서 25회 때 문제 다시 자 기준에서 토지 가다가 주택 장난쳐서 하나 쟁점을 삼아냈고, 자 29회 때 문제도 다 좋은데 자 제공 지표 가다가 기준 얘기하면서 주택 가격에서 틀리게 쟁점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리을번을 전혀 봐서는 안 되고요. 기억하고 니은 맞고 디귿번 틀렸다라고 하는 거. 제지기 관련해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이건 앞의 내용을 얼마나 이제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이 싸움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이슈 3화 내야 될 게 자, 부동산 가격 공시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1번 표준지 공시가 기준이 되게 된다. 그 앞에 토지라고 하는 것이 해서 1번 옳게 구성을 했고요. 2번 자, 이런 질문 어렵죠.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에는 점점점이 포함된다 해서 의미가 없죠. 공시 항목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개별적으로 외울 수는 없습니다. 표준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거 체계죠. 개별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게 된다. 옳은 표현 되겠고요. 그래서 1번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거 나중에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하는 등에 있어서 기준 표준주택가격이라는 것은 단독주택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시한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 끝머리 국토부 장관에서 틀렸죠. 날짜도 30일 내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것도 체계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공동주택의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할 때 인근의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 가격 등등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된다. 큰 의미 없습니다. 해서 이 문제에서는 답은 4번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출제 기술 중에 하나가 2번 질문 표준주택 가격이 됐든 표준지 공시지가 됐든 이 공시 항목에 뭐가 들어가고 말고 이런 것들은 거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2번 지문 같은 것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답이 되는 주제는 항상 루틴이 정해져 있던 것이고요. 답은 4번.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공시가격 틀린 것을 고르시어서 1번 표준지 공시가격 공시 기준을 매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옳은 표현인데 의미 없고요. 2번 토지를 평가하는 공시지가 기준법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한다 해서 앞에서 그렇게 갔었죠. 시지개그라고 하는 주제,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그 앞에 비교 표준지,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자 대상 토지, 이 비교 표준지와 대상 토지와 간의 시점이라든가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을 고려해서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 평가하는 것을 공시지가 기준법,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결정할 때는 토지가격 비준표가 활용된다 해서 지금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공시가 되면 국토부에서는 토지 가격 비준표라고 하는 걸 같이 보내고요. 그 짬뽕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뭘 만든다?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를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표준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게 정해지게 되면 시군구청장 자신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일일이 매기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개별주택 가격이라고 정의를 하게 될 것이고, 이 개별주택 가격과 관련해서는 주택 가격 비준표가 활용이 된다. 그래서 자 답은 4번인가요? 이거 제일 많이 통계적으로 뽑는 게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틀렸죠?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중에서라고 할 것 해서 그 정도. 5번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 가격 모두 이 신청 절차가 있다. 옳은 표현 구성하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공시했으면 국토부 장관에게 이의신청, 시군구청장이 공시했으면 시군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논의를 삼게 되죠.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드릴 게, 자, 28회 때 문제, 부동산 가격 공시 등에 관한 설명. 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에서 표준지의 도로 상황은 뒤에 공시될 항목이다. 뭐를 얘기고요. 이런 질문 무조건 한 개나 두 개 막혀도 전혀 거침이 없어야 돼. 2번. 자, 표준지 공시가에 대한 이 시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 내용을 조정해서 다시 공시해야 된다. 잘 모를 내용. 3번 지문이요. 시군구청장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가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요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같은 논리 구조로 시군구청장은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공시하지 않고 이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본다. 구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4번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는 뒤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에서라고 해서 요걸 틀리게 구성이 됐다라고 해서 이것도 지금 이제 28회 때 구성이 됐었고요. 그 앞에 25회 때 문제였나요? 해서 26회 때 문제에서도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맨날 이제 다 문제 뽑아내는 유형들이 유형화되어 있죠. 그래서 자 지금 표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주택 중에서라고 할 거라서 그 정도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할 때 표준주택 가격과 주택 가격 비준표를 사용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뽑아냈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봅니다. 단독주택 가격 공시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에서 책의 표준주택 가격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고 시군구청장이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주택에 대해서까지 좋아. 끄트머리 봐야 돼.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에는 심의. 자, 어렵게 구성했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은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시군구청장은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이렇게 체계를 잡죠. 그래서 1번 틀리게. 그래서 꼼꼼히 보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야. 주어서로 이렇게 끊어가다 보면은 눈치를 챌 수 있겠고요. 자,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의 내용 연수 등등등 뭐를 얘기했죠? 지금 세 번째 나오는 패턴입니다. 뭘 공시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죠. 이런 것을 갖고 답을 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 이 부동산 가격 공시법은 전체 묶어서 한 문제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굳이 함정파지 않도록 다 틀립니다.
대충 보셔야 돼.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그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본다. 옳은 표현, 답이 될 만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끄트머리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틀렸죠? 개별주택 가격,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청장이 공시를 하게 된다. 자, 5번 표준주택은 해서 전혀 모를 얘기죠. 자, 이 문제를 접근해 가게 되면 2번하고 5번이 거의 멘붕 오는 문제가 될 테고요. 1번 끄트머리, 자, 그 다음에 4번 끄트머리 바로 비교해서 주와 수어를 비교를 하게 되면 이제 대충 감각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하고 5번 같은 게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따져봐봤자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 다 비우고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한 문제 더 가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 공시 등에 관한 법령 옳은 것을 고르셔서 개별 공시가 이 신청 좋은데 30일 내서 이걸 60일이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냈습니다. 국토부 장관 끄트머리 행안부 장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전혀 모를 얘기. 3번 국토부 장관은 공동주택 중에서라고 해서 산정한 표준주택에서 틀리게 뽑았죠.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리게 뽑아냈고요. 4번 시군구청장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우리 날짜 이런 것들 전혀 본 적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동법령에 따라서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 자, 보니까 기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죠, 제공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출제빈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 제기라고 하는 거, 제기라고 하는 거에서 요 정도 내용이, 자, 부동산 가격 공시법의 내용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토지 관련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고 국토부 장관에게 이의신청,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제지기라고 해서 적용과 지표와 기준 이런 거 있었고요. 이거에 대응해서 자, 시군구청장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 토지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는 것을 개별 공시지가 해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에게 이의신청,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에게 이의신청. 그나마 이슈가 될 만한 게 표준지로 결정 고시가 되어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고시가 되어 있으면 바로 이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고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들이 이슈.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에 대응해서 개별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표준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거 단독주택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쟁점으로 됐었고요.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 개별주택 가격 시군구청장이 결정 공시를 하게 된다. 그리고 표준주택 가격이 결정 공시가 되어 있는 경우 굳이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할 필요가 없다. 그 외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한다. 그리고 이제 이 공시할 항목에 점점점이 포함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전혀 가치가 없는 지문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루틴 자체가 거의 다 정형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트에서 무조건 지문 1개 내지 2개 막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제를 삼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5번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3방식 등에 관한 내용들, 자, 문제 가지고 바로 확인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 그래서 자, 다음 감정평가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서 원가법이라고 하는 거,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에서 바로 비용성의 원리에 따르게 될 것이고요. 원가 방식. 그래서 이 감가 수정을 하는 것은 사연 중에는 앞에서 우리가 적합의 원칙에 위배되면 경제적 감가,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면 기능적 감가 이런 식으로 갔었고요. 감가 수정을 계산할 때는 정액법일 때와 정율법일 때로 대비를 볼 수 있다.
정액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이라고 하는 거, 경제적 내용 연수분해, 경제적 내용 연수분해,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뭐가 된다? 잔존 가치라고 하는, 여기다가 이제 누적 연수를 곱하게 되면 누적 감가액이 될 것이다. 정률법은요, 재조달 원가부터 시작을 해서 감가율을 곱하게 된다. 이게 첫 해 감가액이 될 테고, 두 번째 잔존가액이라고 하는 거, 잔존가액 곱하기 감가율에서 이걸 하나하나 구해서 다 더하게 되면 누적 감가액이 되게 된다. 이런 식의 거래사례 비교법 비준 가격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요. 사시지계면 해서 여기 사정 보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죠. 세 번째 수익환원법이라고 하는 거, 장래 발생할 순수익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원 또는 할인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수익환원법. 그래서 수익환원법은 장래 발생할 수익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환원이율로 나누어 주게 되면 이것이 바로 수익 가격이라는 개념이 된다 해서, 하여튼 요거 이제 지금 26회 때 정의 가지고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사한 문제가 이제 또 나오죠. 26회 때는 가액 얘기고, 27회 때는 정말 임대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단순함기 적산 임료라고 하는 거, 기기필에서 기초 가액에 기대 이익 곱하기 두 개를 곱해주고 여기다 필요한 재경비를 더하는 거, 임대 사례 비교법 비준 임료라는 용어를 쓰게 될 테고요. 사례 임료에다가 사시지계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사정 보정제 시점 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사시지계면이라고 하는 거. 수익 방식 중에서 임료를 판단하는 것은 수익 분석법이라고 하는 거. 해서 수익 분석법이 따른 수익 임료 순필이라고 해서 이거 외울 때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물건의 가액을 평가하는 감정 평가 방법이 된다. 수익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를 평가하는 감정 평가 방법이 된다. 그래서 외울 때 환가, 분입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별 내용도 없는 것들을 갖고 시험 문제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좀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답은 1번으로 구성했어요. 그래서 26회 때 대상 물건의 가액에 대한 감정 평가 방법, 27회 때 임대료의 평가 방법.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에서는 두 개를 섞어서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가 방식에는 원가법과 적산법 등이라고 해서 바로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9회 때 비용성의 원리부터 시작이 되고요. 두 번째 비교 방식이라고 해서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 및 공시지가 기준법. 이거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앞에 공시지가 비교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써가지고 진짜 어려웠던 게 이게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는 거.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본, 수익 방식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보니까 비용성의 원리,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 방식. 요건 세 개를 다 알았어야 되구나. 하여튼 그러다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살 붙여서 검토할 것이 비교 방식에는 지금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게 되는데, 문제는 공시지가 기준법은 최소한 뭐는 아니다.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방식의 한 유형이긴 하지만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은 아니다.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은 거래 사례 비교법과 임대 사례 비교 요 두 개만 어떻다.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이 되게 된다. 요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6회 때 가액이라는 거, 27회 때 임대료, 29회 때 섞어서 지금 이렇게 감정평가 유형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드릴 주제는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원가법이라고 하는 거,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이라고 하는 거. 환가라고 해서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가치 형성 요인, 우리가 이제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묶어서 가치 형성 요인.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거.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의 비교 등의 과정을 통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 평가 방법.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걸 답을 뽑았나요?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 거. 대상 물건이 속한 지역 뒤에 포인트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그래서 출제 이슈가 뭐라고요? 바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키워드가 뭐라고요?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그래서 이걸 갖고 계속 장난을 쳐. 나중에 유사 지역 할 때도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점점점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이렇게 장난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바로 인근 지역에서 이슈가 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용어의 정의할 때는 대부분 문제 지문이 제일 뒤에서 바꿔치기 하는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대놓고 처음부터 틀리게 내지는 않아 해서 제일 뒤쪽에서 장난을 치게 된다. 그래서 이 지금 용어의 정의 등 보시다 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이런 게. 왜 앞쪽 얘기를 보면 대충 맞는 것 같다 보니까 앞쪽은 맞게 해주고 뒤쪽에서 바꿔치기 하는 방식에서 답은 5번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감정평가할 때 지역 분석이라고 하는 것, 대략의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고 거시적 분석, 이에 비해서 자 개별 분석, 자 구체적으로 가격을 확정하는 과정을 가리켜서 개별 분석이라 부르고 미시적 분석이라 부른다. 지역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 동일 수도권이라고 해서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 거,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끄트머리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유사 지역의 사례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유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 이렇게 정의하고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 이런 것은 유사 지역에서 있을 수가 없다 해서 답은요 5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3방식 및 시상가액 조정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건. 자, 26회 때 계산 문제 나왔었고 30회 때 문장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3방식은 우리가 공부한 순서에 따르면 비용성의 원칙, 그 다음에 시장성의 원칙 등, 그 다음에 수익성의 원칙 등 이렇게 세 가지로 대별해 본다. 근데 이제 문제 구성할 때는 순서 바꿔서 헷갈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시선가액은 감정평가 3방식에서 도출된 각각의 가액을 의미한다. 시선가액 조정은 각 시선가액을 상호 관련시켜 재검토함으로써 그 격차를 조정하는 작업을 의미하고, 요걸 틀리게 봤습니다. 시선가액의 조정은 각 시선가액을 산술 평균하는 방법만 인정된다 해서 소위 이제 가중치를 둔다라고 해서 4번을 틀리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상가액 조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 특별히 문제가 안 됨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볼까요?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먼저 자 원가법에 따른 적산 가격을 계산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거, 비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수익환원법에 따라서 수익 가격이라는 것을 정하게 된다. 그래서 건물이 아무래도 원가 방식이 중심이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업자가 얘한테 비중치를 50%를 두겠다, 얘한테 예를 들어서 40%의 비중을 두겠다, 얘한테 10%의 비중을 두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방식으로 산출한 감정평가액을 조정하는 과정을 시선가액의 조정. 또 예를 들어서 집합 건물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합 건물은 중심되는 방식이 비준 가격이라고 해서 비교 방식이 가장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50%의 비중을 둔다.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이라고 해서 자 이게 이제 임대료 얼마 나오니까 어떻게 하자, 30%의 비중을 둔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파트를 다시 지어서 어쩌고 저쩌고 자 거래되는 사례 다시 지어서라고 하는 게 원가 방식이라고 해서 아마도 적산 가격이 될 수가 있겠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0.2, 20%의 비중을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중국적으로 대상 물건의 가액을 감정평가는 자 과정, 이걸 우리가 시선 가액의 조정.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 자, 시점
그다음에서 기준 시점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죠. 기준 시점은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두 가지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해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 요건 이제 큰 쟁점만 되고,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기준 시점이라고 정의한다. 해서 하여튼 답은 4번이었고요. 그 다음 문제, 요거 나오기 전에, 지금 30회 때 이 문제 나오기 전에 27회 때 나왔던 거, 자, 시상가액 조정을 통해서 구한 감정평가액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을 봐야 돼. 가중치부터 먼저 판단하실 거. 원가 방식 20%, 그 다음 비교 방식 50%, 수익 방식 30%에서 원가 방식은 자, 아무래도 조성 비용, 이게 원가 방식, 여기다 0.2를 곱해서 값을 구해낼 테고요. 비교 방식, 거래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0.5가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이라고 하는 거, 이게 임대를 통한 자 대상 물건의 가액, 그래서 0.3. 그럼 이제 계산하게 되면 여기서 6천만 원 나오죠. 자, 1억 2천 곱하기 0.5, 6천만 원. 그 다음에 1억 2천 곱하기 0.2하면 2,200만 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30%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3천만 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억 1,200만 원 이라는 식의 개념이 나온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27회 때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왔었고, 30회 때 지문 형태로 이 가중치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산술 평균 이렇게 뽑아냈으니까, 혹시 이 문제를 다시 구성을 시키면 똑같이 이런 사례형 문제를 구성을 하게 돼도 무방할 것이다. 그때는 이제 대상 물건 가액이 아니라 아마도 임대료 이런 것들을 뽑아내겠죠. 임대료를 가지고 구해보시오, 이런 식의 문제를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 주제가 용어 등에 관한 주제 계속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감정평가자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 시 자, 적용할 주된 평가 방법. 건물은요, 원가법이라고 하는, 건물은 거래가 자주 빈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외에도 건설 기계, 항공기, 선박도 원가법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답은요, 1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과수원집 딸 여기저기 있습니다. 또 이제 과수원집에서 딸을 많이 낳아서 그런 게 아니라, 과수원은 거래가 이루어진다. 자동차도 거래가 이루어진다. 동산도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항공기, 선박, 건설 기계 등은 거래가, 건물처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답은 1번 이렇게 뽑게 됩니다. 항공기 등은 원가법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감정평가 방법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 건물의 주된 평가 방법은 원가법이다 라고 해서 옳은 표현.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집합 건물 나와 있죠. 뒤에 바로 가야 돼. 거래 사례 비교법. 집합 건물을 어떻다?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집합 건물의 정의가, 자,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과 그 밑에 깔려있는 대지 사용권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이걸 아파트 집합 건물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료, 요거 답을 뽑았네요. 임대료는 임대 사례 비교법에서 답을 3번으로 뽑아냈고요. 영업권 특허권은 무형의 자산은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는 거. 자동차의 주된 평가 방법은 거래 사례 비교법. 선박 항공기는 원가법,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평가 방법은 다르다라고 해서 자, 이 문제 답은요, 3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봅니다. 자, 주된 평가 방법 틀린 것을 고르시오서 건설 기계 원가법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저작권 등은 수익 환원법. 건물도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원가법. 임대료, 임대 사례 비교법 쟁점됐었고요. 여기에 적산법이라든가 또는 수익 분석법은 해당되지 않는다. 광업재다, 무형의 자산이다 보니까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는 거에서 답은 지금 건설 기계를 가지고 틀리게 뽑아냈네요. 그래서 지금 주된 평가 방법 얘기가 지금 3문제인가 지금 7년 동안 구성이 됐었고요. 자,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성의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해서, 자, 기다리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 거. 자, 뭐라고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얘는 쟁점이 돼요. 두 가지로 갑니다.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 또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외우셔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까다로워 유사 지역이라고 하는, 끄트머리 가야 돼.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장난 아닙니다. 앞쪽은 맞고 뒤쪽 틀린단 말이야. 아까 인근 지역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자, 그리고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이렇게 정의를 했었고, 이걸 가지고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이렇게 틀리게 뽑아냈고 지금 보니까 유사 지역 얘기하면서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속한 지역에서 틀리게 뽑아냈네요. 그래서 하여튼 뒤쪽에 지역 요인이든 개별 요인이든 지금 공유라는 개념은 유사 지역은 없다라고 할 거. 그래서 자 2번도 어렵고요. 적산법이라고 하는 거 기기필 이렇게 가야 되죠. 적산법은 기기필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는 것은 원가법을 정의를 하게 된다. 수익분석법 뒤에 가서 뭐가 나와야 돼? 입력 나와야 되죠. 수익분석법은 자 환가 분임했으니까 그렇다 입력. 근데 가액이니까 수익환원법에 관한 의미가 될 테고 가치 형성 요인,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해서 답을 5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느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기준 시점 뒤쪽에서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그 다음에 유사 지역,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지역요인 공유 이런 거 없었던 지역 그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적산법, 기기필, 대상 물건,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구액은 원가법, 수익분석법은 끄트머리 임요,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해서 답을 5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건 28회 때 문제. 자, 시장가치 요거 어렵지 않습니다. 시장가치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그 다음에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옳은 표현. 그 다음에 2번 동일수급권이라고 하는 것은 끄트머리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동일수급권이라고 부르게 된다. 애써 주어수로 끊어있는 훈련 하셔야 됩니다. 이거 보다 보면 놓쳐요. 3번 기준 시점 두 가지 의미 있다고 했어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 날짜 혹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는 두 가지식으로 표현합니다. 물론 틀리거나 해서 답을 뽑을 때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되게 될 것이고요. 적산법 기기필 들어가야죠. 기초가액의 기대 이율, 끄트머리 필요 재경비를 더해서 포인트 임대료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5번 이 용어 파트에서 그동안 나왔던 문제 제일 까다로웠던 것이 감가수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재조달 원가에 가산하여라고 해서 더럽게 이렇게 뽑았습니다. 우리가 원가법이라고 하는 것은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가리켜서 원가법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조달 원가라고 하는 것은 구하는 방식이 공사비 총액에다가 공사비 변동률을 곱하거나 공사비 총액에다가 1 플러스 RN승이라고 하는 공사비 상승률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 그 다음에 감가 수정하는 방법은 정액법, 정률법이 있는데 전체 그림 감가 수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재조달 원가의 일정한 금액을 빼주는 과정, 빼야 될 금액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감가 수정. 그래서 이건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찍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게 된다. 이걸 갖고 지문을 다시 본다고 해서 지금 이제 28회 때 구성이 되는데 이걸 풀 수가 없어요. 절대 풀 수가 없고요. 이건 찍는 형태의 문제가 된다. 다만 이렇게 이제 어렵게 구성하는 그런 문제에서도 포인트는 제 뒤에 있는 거 뒤에서 바꿔치기를 한다. 해서 앞에서 시험 보실 때 앞에서 또박또박 지문 읽어봐봤자 생활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뒤로 가서 장난을 치게 된다. 그래서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앞에서부터 자꾸 읽게 되거든요. 말려버립니다. 전혀 읽어봤자 헛바퀴 도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답이 5번. 그동안 용어의 정의에서 제일 까다로웠던 문제.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해서 끄트머리만 가는 거예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원래 감정평가는 어떻게 한다고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은 볼 거 없어요. 법에 정하고 있거나 요청하는 경우의 수가 계속 바뀌어. 그래서
자, 1번 그렇고요. 시장가치 요걸 답을 뽑았구나.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에 이걸 뭐라고 한다? 시장가치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 이걸 현황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준 시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앞 첫 번째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 날짜, 또 하나가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달리 정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갔었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라고 하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뭐라고 한다? 기준 시점이라고 할 것. 4번, 자, 끝머리 일괄에서 평가할 수 있다 해서, 자, 일괄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파생되는 주제 가구 일부에서 가치가 다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다? 구분하여 평가한다. 일체로 이용되고 있으면 어떻다? 그 부분을 떼내서 하는 평가를 부분평가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고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해서 이 문제 뭐 답은 상당히 쉽게 구성이 됐던 사례. 시장가치,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감정평가업자 끄트머리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사연 보니까가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고 법령이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되는데 중간을 외우는 게 아니라 끄트머리만 가자. 2번 감정평가업자 끄트머리 가서 봐야 돼.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원래 감정평가는 현황평가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자, 3번, 자,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뒤만 싹싹싹 가시는 거야. 그 다음 4번,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 주의하실 게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어떻다?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해서 가고 이렇게 갔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답이 됐구나.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 거. 자, 가격 조사를 개시한 날짜. 양아치들이에요. 아주 까다로웠던 뭐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라고 해서 답은요 5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용어의 정의 등을 보게 되면은 빤히 알면서도 이제 깜빡깜빡 놓칠 수 있는 부분, 자, 기준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시장 가치 이런 것들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을 30회 때 구성을 했었고요. 정확하게 전에는 또 이런 것도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 이런 식의 지문들도 과거에 구성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구 일부, 이것도 아마 지금 이미 내버렸으니까 다른 데서 구성을 하려면 가구 일부도 하나의 논의의 쟁점이 될 수가 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 문제, 두 문제가 쓸데없는 문제 나와 있죠. 그래서 감정평가의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는 사실 찍어서 푸는 걸 제외하고는 거의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감정평가업자가 담당하게 된다. 이게 8개 단계인가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다? 재미삼아지는 않으니까 감정평가에 의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얘기의 취지는 뭐냐면 감정평가업자가 하는 건 나머지 문제이고 감정평가업자에게 고객이 어떻다? 의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솔직히 설명을 드려도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감정평가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감정평가의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은 못 됩니다. 설명드려도 들을 때만 알 것 같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이게 이제 앞에서 정책론 이런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 이유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래서 답을 그 당시에 개발 부담금의 부과, 이렇게 개발 부담금의 부과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현재 모습이 되게 될 테고, 나머지가 어떻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그래서 뭐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거의 이건 그냥 연필 굴려 찍으면 차라리 나을 테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전혀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지저분한 문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일단 가볼까요? 시장 가치 기준의 원칙에서, 원칙은 어떻다? 시장 가치에서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다만 일정 경우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현황 기준
그런 대응하는 것이 조건부 평가, 기한부 평가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겠다. 조건, 장래,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것을 가리켜서 조건, 장래, 실현 가능성이 확실한 것을 기한, 민법에서 공부하는 개념이죠. 개별 몰권 기준의 원칙, 그러나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라는 것도 있다. 감정평가 방식은 원가 비교, 수익 방식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답은 5번 최유효 이용의 원칙에서 이게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앞에서 우리가 감정평가는 과정, 지역 분석, 거시적 분석이 됐었고요. 가격 수준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개별 분석, 미시적 분석이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었지? 바로 가격을 확정하는 과정을 가리켜서 자 수준을 파악하는 것을 지역 분석, 그다음에 구체적인 가격을 확정하는 것을 개별 분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자 이 개별 분석할 때는요, 이 부동산이 그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거나 내부 구성 요소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거, 이걸 바로 최유효 이용의 원칙에서 이런저런 문제 없으면은 높게 평가가 되게 되는 이런 논리 구조인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 우리 이제 감정 평가에 관한 기초적인 개념 보셨고요. 잠시 끊었다가 이제 계산 문제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